오늘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정민지 지음 북라이프 프롤로그 겉은 말랑하게 중심은 단단하게 산다는 것. 어릴 적엔 뭣도 모르고 친구 집에 아무 때나 쳐들어간 적이 많았는데 성인이 되고는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 목적 없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나이든 부모님과 살고 있는 캥거루족 친구 집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캥거루 서식지에 들어가 저녁을 함께 먹을 일이 생겼다. 그날 밤 내가 돌아가자마자 엄마 캥거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 친구 딱 자식 많은 집의 둘째 같다. 둘째만이 가진 남다른 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지 객식구 한 명이 낀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와 말을 옮기는 친구의 표정으로 유추해보자면 튀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그리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1남 3녀 중 둘째 딸인 나는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상대에게 맞춰주며 경청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아는 게 있어도 어지간해선 나서지 않는 편이다. 그날도 입맛에 안 맞는 반찬을 예의상 맛있게 먹었고 자리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대화에 참여했다.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첫째와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사이에 낀 어중간한 둘째. 그게 나의 평소 모습에도 반영된 것일까?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다. 회사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자 나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다. 가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센 캐릭터로 일하는 얘기를 들으면 꽤 낯설어한다. 네가? 기자란 직업은 늘 나를 세워야 한다. 시시각각 터지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때로는 성난 황소처럼 돌진해야 했다. 그러다 꾹꾹 눌러도 가라앉지 않는 것이 결국 용수철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나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았다. 실은 돌려 말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 투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고 내게는 단지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을 뿐이다. 눈물이 날 때도, 화가 날 때도, 욕이 나올 때도 있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무리 참고 참아도 끝끝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야 마는 감정의 파편들. 이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는 태클이 너무나 많았고 상식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들이미는 조직의 논리는 나를 자주 힘들게 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망고는 쉽게 물크러질 것처럼 말캉말캉하다. 그런데 과도를 슥 집어넣어 보면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터무니없이 크고 단단한 씨가 턱 걸린다. 아무리 예리한 날이 덤벼도 무용지물이다. 그 거대한 씨앗은 먹기에는 불편해도 망고를 망고답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울컥하는 순간들도 나란 존재를 지켜주는 단단한 중심이었다. 그렇게 나는 겉은 물러서 생채기가 날지언정 내 중심만은 단단하게 지키며 살고 싶었다. 25살에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방송사와 신문사를 거치며 11년을 일했다. 그러다 별다른 계획 없이 퇴사했다. 싸구려 노트북을 한 대 장만해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 기사와 달리 내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글이었다. 쓰면서 몇 번 눈물이 맺혔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발견하고 놀랐다.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순간들에는 감사했다. 잔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나 홀로 부서졌던 순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몇 편의 글을 무작정 출판사로 보냈다. 이 책을 쓰면서 이틀 만에 목차를 정리하고 한 달여 만에 초고를 완성했다. 초고를 본 편집자는 모두 빠짐없이 책에 싣자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 한 달 만에 거의 모든 글을 모조리 손봤다. 그렇게 뜯어 고치다 보니 전혀 다른 글이 됐다. 나는 다시 원래대로 글을 거의 되돌리고 어색한 문맥을 다듬는 수준에서만 수정 원고를 보냈다. 애송이 작가가 애써 다듬은 글을 원상 복구하는 것은 적지 않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도 그것이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라 믿었기에 후회는 없다. 이 책은 보태거나 빼는 것 없이 순간의 감정들을 담아낸 한 30대 직장인의 담담한 기록에 가깝다. 거친 글을 세상에 내게 된 부끄러움은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처음 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이 담긴 책을 내게 되어 설렌다. 글을 읽는 당신이 어느 한 페이지에 눈길이 머무르고 그 문장을 함께 읽을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더없이 좋겠다. 관성대로만 사는 것은 고장난 삶이 아닐까?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산 지 9개월. 4학년이 돼서야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늦바람이 든 탓에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다. 여기에 4학기 연속으로 등록금을 대출받아 1,000만 원 넘는 빚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미 발 하나가 나가 있는 낭떠러지 아래로 뚝 떨어질 것 같은 심정이었다. 다행히 몇 곳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어렵사리 들어간 면접장에서는 언론사라고 하기에는 식상한 질문들만 난무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봤는데 너무 멀어서 구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건가? 아니면 촬영을 할 건가? 부모가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을 단독 제보로 알게 됐는데 보도할 건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뭘 할 건가? 등등. 면접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에잇, 면접관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놀면 놀았지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원래 식상함이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공간이란 걸 25살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면접장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질문들이 총집결된 공간이었다. 나는 인간의 도리를 지켜 생명부터 구하러 가겠다고 답했고 면접관들은 곧 하품이라도 할 기세였다. 자식이 부모님 쇠고랑 채우는 기사를 쓸 순 없으니 동료에게 제보를 토스하겠다고 했고 배구 선수도 아닌데 로또 당첨금은 야금야금 쓰겠다는 식으로 하나마나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 이상 식상해지면 곤란할 것 같은 세상에 나까지 식상함을 한 움큼 더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한 면접관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네는 온건해 보이는군 이라고 말했다. 쓰디쓴 탈락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그 말이 너에겐 흥미없어 란 의미였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도 채용 공고가 뜨는 대로 언론사 시험을 보다 보니 요령이 조금 생겼는지 용케 한 방송사 합숙 면접까지 올라갔다. 백수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공인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채용 전형은 총 4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압박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
자네 주량이 어떻게 되나?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면접자가 소주 2병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머지 면접자들은 최소 2병 반 정도는 된다고 해야 감점을 안 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주량의 사전 정의는 마시고 견딜 정도의 술의 분량을 말한다. 견딘다는 건 시련이나 고통을 참아낸다는 뜻. 그렇다면 결국 주량은 정신력에 달렸다는 의미일까? 적어도 그때의 나에게는 2병 반이 내 정신력을 의미했다. 밥벌이하는 사람 구실을 해보고 싶은 간절함과 동의어이기도 했다. 술도 마셨겠다. 조금은 긴장이 느슨해진 틈을 비집고 회심의 기습 질문이 훅 들어왔다. 애써 뽑아놨더니 경력만 쌓고 이직하는 거 아닌가? 다들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면접자들은 앞다퉈 이곳이야말로 기자 정신이 꼽힐 수 있는 최고의 회사라고 답했다. 누군가는 뉴스 포지셔닝, 있어 보이는 단어 선택이다. 뉴스 포지셔닝이 가장 공정하다고 말했고 누구는 언론인을 꿈꾸며 처음부터 목표한 회사라고 했다. 마지막 내 차례. 입술이 바짝 마른다. 답변 타이밍을 놓쳐 말문이 막히려는 찰나 조바심난 입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입사하고 나면 제가 회사를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사소한 행동, 툭 내뱉은 말 한마디, 대충 내린 선택 따위에 인생 항로가 크게 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야구에서 투수의 공 하나로 경기 흐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뒤바뀌는 것처럼. 내가 그랬다.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저 당돌한 말이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말했다. 합격하면 지금 당신들이 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아주 꼼꼼하게 회사를 평가하겠다고. 과연 내가 있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말을 마친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이 쎄하게 바뀌었던 것 같다. 그날 밤 합숙소에 돌아가서는 이직 확률이 높은 면접자로 낙인 찍혔다는 낙방의 기운이 엄습해서 잠 못 이룬 채 머리를 쥐어뜯어야 했다. 하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백하건대 나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해 단 한 명의 신입 기자로 합격했다. 보도국의 첫 여기자였다. 말을 잘 못한 데다 눈치조차 없으니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솔직한 발언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그렇게 첫 회사에 들어가고 한 번의 이직과 1년의 공백기를 거쳐 어느덧 기자로서의 삶은 10년을 훌쩍 넘겼다. 칵테일은 잘하는 바텐더가 만들면 적당히 만들어도 맛있고 그렇지 않은 바텐더가 만들면 정성껏 만들어도 맛이 없다고 한다. 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사를 그럭저럭 적당히 쓸 줄 아는 특급 호텔까진 아니어도 제법 큰 바의 바텐더 정도의 기자가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면 할수록 기사를 쓰면 쓸수록 망설이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이쯤 되면 대단한 결단력이 생기고 나만의 철학과 가치관도 확고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정작 지금의 나는 10년 전 면접장 햇병아리 때보다도 훨씬 더 망설이고 있다. 특히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더 자주 걸음을 멈췄다.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았다. 폼은 좀 안 날지라도 헤아려야 할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다. 고민의 순간마다 그렇게 멈춰섰다.
살면서 단호한 확신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주 목격했다. 그 확신은 어지간한 자극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고 앞으로만 돌진한다. 관성은 폭주기관차다. 고장나서 멈출 수가 없다. 관성대로만 사는 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도통 알 수 없게 만드는 고장난 삶이다. 이제는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따져 묻는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떳떳한가? 정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나와는 영 거리가 멀고 나는 다만 비겁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비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은 뭐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비겁하게 살기 싫은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외면하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이건 어렵지만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내가 가장 오래오래 잘 돌봐야 하는 내 삶이니까.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집요하고 힘껏. 삶은 그렇게 애를 써야 한다. 나를 잃지 않으려고 끝내 몸부림치는 것. 사회생활에서 여기저기 부딪혀도 끝내 사수하고 있는 나의 솔직함이란 그렇게 절박한 것이었다. 머리를 탬버린으로 내리치고 싶지는 않아요. 행복한 한때는 그 무렵 들었던 노래와 함께 소환된다. 세상 만사 걱정 근심 없는 것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나는 바야흐로 대학교 1학년 때 행복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리고 한 장의 쿠바 음악 앨범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은 전성기를 맞은 나에게 핀조명을 꽂아주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백발의 뮤지션들이 모여 6일 만에 뚝딱 만든 음반이 전 세계를 휩쓸다니. 정말이지 영화 같은 스토리였다. 캠퍼스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이 음악을 들으면 개도 고양이도 쿠바에선 살사를 춘다는 말에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았다. 알토 세드로에서 마르카네로 가네. 쿠에토를 거쳐 마야리로 가야지. 단순한 가사, 흥겨운 리듬, 쿠바의 뜨거운 자유로움이 갓상경한 새내기가 품고 온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탁 불을 붙여줬다. 행복의 전성기 시절, 어둠이 내려앉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노래방을 들락거렸다. 쿠바 노래를 부르러 갔냐고? 그럴 리가. 대여섯 명이서 9,000원짜리 참치 김치찌개 안주 하나에 육수를 붓고 국물이 졸면 붓고 또 붓고 마지막 남은 육수에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다가 소주를 다 마시고 막차까지 끊기면 하는 수 없다는 듯 가방을 챙겨 우르르 지하 노래방으로 갔다. 희한하게 가장 술이 센 사람이 늘 먼저 뻗었다. 이들을 챙기느라 취기가 가신 2학년 선배는 금영보다 역시 태진이 좋다며 자우림 노래를 메들리로 불러댔다.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다음에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우리는 후회 없이 진탕 술을 마시고 노래방 소파에 널브러졌다. 나와 함께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CD 1번 트랙 찬찬을 좋아했던 남자 동기는
아주 구성지게 트로트 찬찬찬을 불렀고 누군가는 이적의 레인을 제법 비슷하게 불렀다. 하나둘씩 잠들다 지하철 첫차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하나둘씩 좀비처럼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갔고 첫 차가 올 때까지 역내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열차에 겨우 몸을 실었다. 으스대며 가끔 술값을 내준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선배의 말처럼 과연 회사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노래방에 대한 추억도 딴 세상 일처럼 아득해졌다. 회식으로 간 노래방에서 딴짓을 하거나 점잖은 척 앉아있으면 여지없이 눈에 띄어 사회성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힌다. 호랑이가 야자나무 주위를 계속 빙빙 돌다가 끝내 버터가 되고 주인공 아이가 그 버터로 노릇노릇한 팬케이크를 만들어 냠냠 먹는 미국 동화가 생각난다. 그 책을 읽으며 뭐든지 한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녹아버리는구나 생각했다. 상사를 절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선곡을 하고 다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는 노래방에 있다 보면 너나 없이 한데 녹아 아예 버터가 될지도 모를 지경이다. 노래방은 조직 생활의 정점이기도 하다. 상사가 모를 것 같은 노래는 선곡도 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이어야 할 노래의 취향마저도 평가를 받는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본색을 드러내는 공간이어서 누군가에게는 폭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누나들 마음을 달달하게 녹인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손예진은 탬버린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노래방에서 끈적끈적한 희롱을 겪으며 그 공간에 보이지 않는 위압이 얼마나 많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25. 첫 직장에서 기자, PD, 방송기술국 선배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술을 사는 자리가 있었다.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그때 한 선배가 콧구멍으로 양주를 마시는 걸 시연했다. 나도 술이라면 한술 하다 왔는데 정말 회사는 어나더 월드라고 느낀 순간이었다. 숨 쉬는 것 말고 코에 다른 용도가 있는 줄 몰랐다. PD는 똘끼가 있어야 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창의성에 할 말을 잃었다. 신입사원 7명 중 나머지는 신용만 내고 말았지만 PD 동기는 직속 선배의 엄중한 시연에 압도되어선지 코로 양주를 흡입했다는 슬픈 이야기. 당연하다는 듯 그날 회식 2차는 노래방이었다. 참석자 중 여자는 나뿐이었다. 신입사원인 우리는 순간 접착제처럼 단기간에 끈끈해진 동기애를 발휘해 떼창을 했다. 그런데 한 선배가 나를 콕 집어 노래를 부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10분, 20분이 지나도록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자리에 앉아 동기들의 노래에 추임새만 넣었다. 한쪽에서 쏘아대는 레이저를 느꼈지만 쳐다보지 않았다. 선배는 급기야 노래방 책을 내 쪽 테이블 앞으로 탁 소리나게 던졌다. 그 소리에 나도 봉인이 해제됐다. 그렇게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도우미를 부르세요. 이 XXX야. 차마 욕까지 한 건 글로 못 남기겠다. 어떻게 됐냐고? 동기들이 씩씩대는 나를 양쪽에서 잡아 끌어안치고 남자 선배들은 벙찐 그를 끌고 대책회의하듯 우르르 나갔다. 좀 이따 들어와 널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 자자, 악수해 둘이 어서. 선배는 손을 내밀었다. 나도 쭈뼛쭈뼛 손을 잡았지만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입은 꾹 다물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선배가 내게 저지른 무례는 노래방 기계 시간처럼 0이 됐고
나는 선배의 사과를 받지도 않고 면전에 욕지거리를 한 싹수 없고 사차원인 여자 신입으로 낙인 찍혔다. 어찌됐든 그 뒤로 선배들이 나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 동기들이 모두 내 편을 들었던 건 아니다. 내가 도움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선후배 간 갑질 문제를 성 문제로 한순간에 둔갑시켰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보도국 내에 만연하게 퍼진 부당한 선후배 시스템에는 아무 말 못하더니 성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꿈쩍 못할 걸 아니까 그렇게 걸고 넘어진 게 아니냐는 말이었다. 순간 접착제의 효력은 여기까지인가? 나는 꽤 쓸쓸해졌다. 아무튼 동기 중에는 나만 퇴사해 다른 언론사로 자리를 옮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다. 한동안 노래방이 낀 회식을 용케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떠난 가족여행에서 호텔 지하에 있는 노래방을 가게 됐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소시적 트로트 음반까지 취입한 프로급 노래 실력의 소유자라고 사전 예고했다. 실제로 마이크를 잡은 어머님은 박자를 가지고 노는 세련된 그루브를 아낌없이 선보이셨다. 며느리인 나는 탬버린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자를 맞추며 몸을 이리저리 들썩들썩했다. 술을 마셔 취기도 있겠다. 탬버린 잡고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흔들. 그랬더니 같이 일어난 남편이 나에게 몸을 기울여 귀에 대고 속삭였다. 지금 이거 상사들 비위 맞추는 회식 자리 아니야. 순간 무안했다. 몇 년간 노래방을 끊었는데도 저절로 탬버린을 쥐어드는 이 을의 본능. 윗사람이 노래를 부를 땐 추임새를 넣고 잘 보이고 싶어 탬버린도 마구 흔들어야 될 것 같은 건 왜일까? 회식이 1차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노래방 한번 가시죠? 하면 속에서 갖은 천불이 난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 은행원 은숙이가 회식 때 부장의 머리를 탬버린으로 힘껏 내리치는데 그럴 용기는 당장 사표 던질 생각이 아니라면 행동으로 개시하기 어렵다. 주말마다 부르의 명곡에 턱이 빠져라 몰입하는 엄마를 보면 그저 우리가 흥이 좋은 민족이라서 윗사람들이 노래방을 좋아하는 걸까?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겪은 현실에 고개가 절레절레. 아무래도 무리다. 저도 노래 좋아하는데요. 누군가에게 폭력일 수 있는 노래방은 회식 2차로 웬만하면 가지 맙시다. 회사 사람과는 높. 우리는 비겁해지는 법을 먼저 배웠다. 오랫동안 한쪽으로 밀어두었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드디어 읽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프루스트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만 있다고? 앙드레 모루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말이긴 하다. 길고 지루한 책을 꾸역꾸역 읽으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초입부터 미로에 빠져서 자꾸 멈춰섰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한 문장을 만났다. 비겁함에 있어서는 이미 어른이었던 나는 고통과 불의에 처했을 때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면 하는 식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어른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어른답다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겼다. 기자가 되면 당연히 정의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리 오래지 않아 무너졌다. 2007년 6월이었다. 방송사 사회부 기자였던 나는 오랜만에 크게 한 건 했다며
신이 난 광역수사대 경찰들을 따라 지방의 한 모텔로 갔다. 그곳에는 또래들에게서 성매매 피해를 당한 중학교 3학년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탈출에 번번이 실패했다. 팔다리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하나둘 늘어갔다. 소녀의 몸은 14살 치고는 강마른 아기 염소처럼 작았다. 앙상한 팔과 다리에는 상처와 그 주변으로 다시 돋아나고 있는 피부가 나이테처럼 허옇게 불규칙한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었다.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너무 많다는 시니컬한 데스크를 뚫으려면 새로운 팩트가 필요했다.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이를 물었다. 언니들이 어떻게 때렸어? 밥은 어떻게 먹었어? 여기서 어떻게 탈출했어? 어렵다는 언론고시를 패스해 입사한 지 1년 차인 초짜 기자. 게다가 방송국 내 유일한 여자 기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라도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때다. 이 정도면 혼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자 비로소 취재를 마쳤고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고 리포트를 써서 넘겼다. 제목은 짐승 같은 1000명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단체란다. 피해자인 소녀를 범죄 현장에 다시 데려가서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나지 않느냐며 답변해달라고 딱딱하게 말했다. 아찔했다. 아찔하다의 사전 정의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하고 조금 어지러운 것이라는데 그때의 내가 딱 그랬다. 처음이었다. 취재를 당하고 전화 녹취의 대상이 된 것이. 경찰에 문의하시라. 기자가 판단도 하지 않느냐는 식의 대화가 몇 번 오가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경찰에게 소녀의 안부를 묻고 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 괜찮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한동안 씁쓸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뒤부터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갔다. 물 먹었다는 표현은 언론 바닥에서는 낙종, 즉 특종을 놓치는 일을 뜻한다. 물 먹은 기사보다 더 괜찮은 기사거리를 물어다 데스크에 주지 않으면 꽤 피곤해진다. 나는 물 먹는 걸 감수하더라도 다시는 아찔한 실수를 하지 말자는 주의로 바뀌었고 일하면 일할수록 언론에 신물이 나면서 특종 기자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영영 멀어지게 되었다. 문득 중학생 때 교련 선생이 떠올랐다. 그때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것 같은 기본적인 군사교육은 이미 사라졌지만 교련 과목은 남아있었다. 교련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전공 분야가 홀대받는 시대의 흐름이 퍽 마뜩찮았을 것이다. 교련 선생은 KFC 할아버지를 2배쯤 부풀려 놓으면 될 정도로 고도 비만인 40대 후반 아저씨였다. 인간 승리의 신화인 KFC 할아버지를 비만인이란 이유로 교련 선생에게 갖다 붙이니 어쩐지 죄송스럽다. 교련 선생은 유난히 여중생은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했다. 앞머리는 절대 내면 안 됐다. 이유는 여자는 이마가 보여야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머리가 이미 있다면 반드시 검은색 핀으로 옆머리와 붙여 고정시켜야 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에게는 오로지 당위성만 존재했던 것 같다. 그의 레이더망에 어느 날 내 친구 제니퍼가 포착됐다. 친구는 톰 크루즈를 좋아했고 이름이 숫자로 끝나는 것이 분하다며 제니퍼로 불러달라고 했다. 제니퍼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제니퍼가 암에 걸렸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암이라니. 우리는 수기를 제니퍼로 부르는 것처럼 톰 아저씨가 제니퍼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제니퍼는 학기 말쯤 되어 돌아왔다. 투명한 개구리알같이 창백한 피부에 다크 브라운색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우린 염색 못하는데 갈색머리 너무 부러워. 우리는 제니퍼 주변에서 까르르댔고 제니퍼도 목련꽃 같은 해사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제니퍼를 마주친 교련 선생은 아니었다. 그는 평소 쌓아두었던 화를 순식간에 폭발했다. 갈색 머리라니. 게다가 앞머리라니.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귀를 잡아당겼을 때 복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멈췄다. 짧지 않은 정적이 흘렀다. 제니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흐르게 두지는 않았다. 이 소동은 나중에 제니퍼의 사정을 알게 된 교련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머쓱하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때 말을 했어야 알지. 하고 난 뒤 그는 또 열심히 학생들의 머리 검사에 열을 올렸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도 된 듯. 어쩌면 기자가 된 나의 모습은 교련 선생과 닮아 버린지도 모른다. 살아남기 위해 지극히 나의 성과만을 따지게 됐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되기도 했다. 이 상처투성이 삶에서 나는 상처를 준 기억과 상처를 받은 기억을 떠올리면 끝없이 침잠하게 된다. 어른이 된 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유 없는 당위성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을까? 어쩌면 사회에 나오자마자 비겁해지는 법부터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그게 잘못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문득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도, 상처를 주는 일도 지겨워졌다. 어른답다는 것은 크지도,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른이 되고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제니퍼는 중학교 3학년이 되지 못하고 결국 다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교련 선생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모두 아물었을까? 그 소녀 몸에 난 검붉은 딱지엔 새살이 차올랐을까?